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뉴스탑 10,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볼까요? 오랜만에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종교재단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면서 일본 사례를 꺼내들면서 종교 해산이라는 표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데요. 계엄을 1년 앞두고 이 본격적인 내란 정국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화요일 뉴스탑10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10일하기보다는요, 지금도 여전히 움직이는 이 뉴스부터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3,300여 명이 털린, 3,300만 명이 털린 이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바로 쿠팡 사태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과기정통 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가 진행이 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시작부터 이 쿠팡 사태, 이 쿠팡의 실질적인 경영자 이 사람을 정조준했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나요? 지금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요? 사과할 의향이 없는 겁니까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제가 한국 법인의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사태가 절대 실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석 의장한테 보고하셨죠? 뭐라 하시던가요? 제가 현재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이 답니까? 사과 한마디 없이 경영을 책임진 박기준 사장한테 그럼 나가서 청와대 좀 하고 선대백 좀 하고 오라 이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쿠팡은 걔도 루팡된 지 오래입니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돈 벌겠다고요? 어느 도단 아닙니까? 제가 한국에서 한국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국 법인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궤도 루팡 아니냐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김범석 의장, 실질적 경영하는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민들은 김범석 의장의 사과를 한다. 제가 한국법인 대표다. 제 책임이다. 제가 수습할 거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 사람, 이 박대준 대표는 그냥 그야말로 월급 사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이버, LG에 근무를 하다가 사실 쿠팡의 지금 대표이사 사장으로 있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쿠팡의 실질적인 어떤 뭐 지분이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죠. 실적으로 이제 전문 경영인입니다. 사실 쿠팡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게 바로 이 쿠팡의 창업주이자 대주인 김범석 씨에 대한 이제 이 문제. 왜냐하면 김범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미국 국적에 있고요. 또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쿠팡이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고 있죠. 지금 오늘 박대준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마치 준비한 멘트를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게 김범석 지금 이 창업주가 사실상 이제 어떤 미국식 경영,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어떤 분리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SK 사태라든지 등등이 생겼을 때 다 대주주와 또 이 총수가 나와서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우리의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범석 씨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뒤에 숨고 일체의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지분에 대한 어떤 수익만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이번 사태는요. 정말 쿠팡이 대부분 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3,700만 명의 지금 정보가 전부 다 유출됐습니다. 자, 이런 어떤 막대한 일에 글쎄요. 끝까지 김범석 씨가 안 나타날지 아마 앞으로 이제 당국이나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범석 의장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당시 조영민 비서실장이나 김수현 정책실장 모습을 봤을 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당시 잠깐 이 기업가들 오찬 회동 때 잠깐 나왔던 저 정도의 공식석상 모습이 다입니다. 그래서 아예 최민희 의원은 김범석 의장 청문회까지 연다고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게요. 쿠팡의 구조가 지금 와서 보니까 조금 요상한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처럼 김범석 의장이 한국 법인의 손을 떼긴 했지만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거 아니냐. 의결권 74%, 그리고 자회사 느낌의 기분 100%. 이게 한국 쿠팡의 이 쿠팡페이 등 1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근데 허주연 변호사님, 저는 오늘 좀 놀랬던 게 이미 한 5천억 가까이를 김범석 의장이 현금화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지난해 11월 정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서 4,846억 원, 약 5천억 가까이의 지분을 이미 현금화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쿠팡이 이 지배 구조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으로 이원화돼 있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기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한국 쿠팡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총수나 다름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자신이 2020년에 한국 쿠팡에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지금은 쿠팡 INC, 그러니까 미국 법인의 대표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적용받는 어떤 규제라든가 책임들, 사회적 책임들 이런 거 다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쿠팡에서는 지금 2020년부터 2년 동안 노동자 10명이 산재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부분인데, 묘하게도 지금 김범석 의장이 이렇게 한국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사임한 시점이 언제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로 지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처벌 대상도 될 수 있고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정보라든가 친인척 정보라든가 기업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공유를 하고 사익 편취를 금지하는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질적 지배력은 유지를 하면서 어떤 형식적인 지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규제를 다 회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돈은 우리나라에서 다 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지난해 전환 처분에서 5천억 현금화를 할 때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그 기금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사회적인 기여나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도 피해가고 이 여러 가지 쿠팡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 이런 것들도 외면하고, 이번에는 또 국감에 나오지도 않고, 지난번 국회에 나오라고 했을 때는 농구하다가 다리 다쳐서 못 나온다라고 하고 전무를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게 계속되니까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짧게 하나만 더요. 허주연 변호사님, 아까 긴급 현안 질의 보니까 과방위에서 김범석 의장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이 대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즉답을 피한 건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 소재 뭐 이런 부분도 언급을 피하더라고요. 네, 그때 뭐 정확한 현재 위치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잡혔던 걸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자신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고,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떤 무역 마찰, 통상 마찰을 우려해서 외교부와 산자부에서 반대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대기업 총수, 그러니까 동일인으로 직접 지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기업 총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자신이 이렇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에서 우리나라를 뒤흔들 만한 어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나와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가 쿠팡은 그동안 정치권 로비를 꽤 광범위하게 한다라는 지적, 분석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뭐 다른 기업 출신 혹은 변호사들까지 이 대관 업무에 싹쓸이하다시피 했습니다. 실제로 쿠팡이 최근에 채용한 변호사만 100명이 넘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국회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들을 싹 이제 데려갔다라는 것 나왔는데, 쿠팡 변호사를 많이 선임한 게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서겠습니까? 각종 소비자 분쟁에 회사 측에서 대리하고, 그리고 한편에서는 정관계에 이제 로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데려갔을 텐데요. 그 돈을 차라리 이런 보안이나 이런 쪽에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진욱 대변인, 뭐 이건 여야 가릴 건 없는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정청래 대표나 조국 대표 보좌진까지 포함해서 뭐 변호사 혹은 다른 기업, 대기업 출신 말고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도 이제 쿠팡에 대대적으로 채용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아는 사람끼리 좀 봐주는 이런 문화가
밑에 깔려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화가 있다기보다도 그런 문화를 기대하는 측면이 조금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쿠팡과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국회에서는 늘 쿠팡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그 국정감사에서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처음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예. 그동안 쿠팡에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러 차례 있어 왔고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퇴직금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 사망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계된 여러 가지의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국회에서 많이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징금도 지금 정부로부터 많이 이제 받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 4급 이상의 보좌관들 또는 정치권 출신들 그리고 변호사 그리고 정부 관료 출신들까지 지금 거의 뭐 가리지 않고 지금 뭐 그 쿠팡이 싹쓸이를 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많은 사람들을 쿠팡 우리 영입해서 대관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 업계에서 다 비교적 알려진 사실이고 일부 보좌진들도 포함했고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이 쿠팡의 홍보나 혹은 마케팅 쪽 혹은 정부와 접점 있는 일들을 비교적 잘하는 사람들을 전면 배치해서 글쎄요 이런 논란거리들이 혹시 눈 감아준 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쿠팡 사태의 핵심 인물 바로 그 퇴직한 중국 개발 직원입니다. 퇴사자가 5달이나 무단으로 접근했던 그 서명키 말소하지도 않고 방치했다 이런 쿠팡도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인물 정확히는 이 긴급 현안질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도 주목했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를 일으킨 직원의 동기가 무엇이라고 파악하셨습니까? Especially not while the matter is under police investigation. So I'll respectfully leave that to the police to determine. 이 사람이 현직에 있었을 때, 쿠팡에서 개발하고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개발에 대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는지를 공개할 수 있습니까? I will be cautious of revealing information merely out of respect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which is ongoing. 그 유출자가 지금 중국 국적자인 전직 직원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중국 국적자 맞나요? 아닌가요? 지금 제가 범인을 특정한다거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사실 대단히 좀 자꾸 위험하다고 경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보안 업무 담당자들의 이 보안 인증 부서에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거나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 중국인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아무래도 많은 국적의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보안 IT 인력 종사자들의 국적 분포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의원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적을 가지고서 직원들을 평가하게 되면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적 관련 뭐 중국 국적의 그 개발 5달이나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휘젓고 다녔다. 근데 이제 뭐 국적 부분은 논란의 거리 있고 뭐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일부 얘기를 하는데 이 박대준 대표이사 얘기 중 보면 뭐 경찰 조사 진행 중이라는 또 다른 얘기도 있지만 뭔가 내부 판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털렸고 어떻게 됐는지, 누가 얼마나 근무하는지에 대한 종종 것들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겠어요. 뭐 인력 구조까지 모를 건가 이건 좀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뭐 6개월 전에 사고가 터졌는데 뭐 최근에 있는 것처럼 처음에 발표를 했죠. 그다음 피해 인원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건수를 적게 얘기했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쿠팡이 이 대응을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 파악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외부에서 제보를 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알게 됐다고 하면 그동안 그 제보가 없었다면 계속 그냥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큰 문제죠. 그리고 이건 물론 뭐 국적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중국이니까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다만 그런 직원들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 제대로 안 된 것도 큰 문제죠. 예. 그러니까 보안 키를 이 사람이 나가고 나면 보안 키를 바꿔야 되잖아요. 비밀번호를 바꾸는 이거 바꾸지도 않고 예.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잘못한 행동을 한 그 전 직원이란 그 사람도 무겁게 처벌해야 되지만 쿠팡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실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관리 감독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길지 않게 하나 질문을 드리면 야당에서는 중국 정부에 이거 대놓고라도 요구 못하는 건 뭐 나경원 의원의 셰셰까지 가지 않더라도 뭔가 저자세와 눈치 보르기 일관하면 이 휘젓고 다녔던 중국 개발자, IT 매니저 이거 제대로 색출할 수 없다.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수사를 해서 어느 정도 범인이 특정이 되고 범행이 된다면 저는 중국의 형사사법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어떤 이 인적 사항이 유출된 거 또 이것이 앞으로 또 이용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 저는 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사실은 이걸 요구를 해서 예. 반드시 이 직원을 일단 체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회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제 국정원에서 이거를 이제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사실 국정원에서 이걸 지금 총괄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국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라는 것인데 지금 KT, SKT 뭐 지금 주로 이 보안에 대한 사고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장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저는 국정원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수차례 보안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되고 이 감독 관리는 좀 더 전문적인 기관이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래서 이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국정원이 중심이 돼서 예. 실적으로 좀 관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이런 데 사전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좀 반드시 대조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익명 게시판에 올랐던 저 글 관련해서 오늘 쿠팡 측의 얘기는 뭐 IT 인력 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혹은 매니저는 거의 90% 이상이 중국인이다. 저건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 허준 변호사님 이게 김범석 의장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일단 청문회 한다고 했고 저 뭐 중국 공안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하지만 저 중국 IT 저 개인정보 빼갔던 사람도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아직 소재 파악조차 안 된 겁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쿠팡 측에서 제출한 고소장에는 그러니까 피고소인을 성명 불상이라고 해서 냈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이 사람 누군지 신원 특정하고 쿠팡 본사 압수수색에서 자료 확인하고 이 사람 소재지 파악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려지기로는 중국으로 지금 나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이라든가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이 돼 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이 조약에 따라서 수사 자료도 제공을 받고 압수품도 이관을 받고 하면서 공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사는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넓은 중국 땅에서 이 사람 어디 있는지 일단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저는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 아니라 지금 뭐 쿠팡에서도 팀으로 일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유출에 관련된 쿠팡 직원이 몇 명인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정도 대규모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 범행 규모를 봤을 때는 혼자서 이걸 가져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직적인 어떤 배후가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동남아에서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뭐 피싱 범죄라든가 이런 조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수사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 듭니다. 지금 전 국민이 사실을 넉넉히 당한 셈이고 실제로 아파트 공용 현관 비밀번호도 고스란히 중국 측에 넘어간 셈 아니냐는 비판이 많아서 아예 과징금 1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수사가 이 중국 IT 매니저 혹은 이 김범석 의장 청문회까지는 긴 시간이 남은 듯합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마무리하기 전에 쿠팡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왜 가보냐면요. 허주연 변호사님, 원래 저렇게 저 빨간 네모 안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는 사과문을 올렸다가 며칠도 채 되지 않아서 로켓 배송 혹은 이후에 빅셀이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글쎄요.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과의 진정성도 없어 보이고 이 부분은 사후
닥터가 미흡했다는 부분으로 봐서 나중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 측에서는 처음에는 유출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고 노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개인정보 보호위에 보고하는 보고서에도 이런 표현을 혼재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객들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조차 홈페이지에서 불과 사흘 만에 내리고 세일 광고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사태 때 가장 불안하고 힘든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일 텐데 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사과도 없어 보이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민다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의장이 나와서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나 우리나라 과징금이 무섭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돈 다 벌면서 미국에 자선기금 내고 중국인들 채용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게 쿠팡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모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사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배신감마저 듭니다. 그나마 있었다던 사과문도 사실 잘 보이진 않아요. 처음에 보면. 사과는 이 받아들인 사람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사과 아닌가. 요즘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정치권에서도. 알겠습니다. 오늘 김범석 의장을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조준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 쿠팡 사태 얘기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이제 9위로 가볼까요? 지난주 단연 화제, 바로 이 가족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의 길을 택한 이재용 회장의 큰아들 이지호 씨가 지난주 해군 소위를 정식 임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 양가, 친애가 총출동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런데 이 화제거리가 쇼핑 업계에도 미친 영향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해군 소위의 임명을 명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승! 필승! 당시에도 아들 손 한 번 잡고 고생했다라는 눈빛 교환했던 여러 가지 화제만발 저 해군 임관식이었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일부 언론에서는 이 임세령 부회장의 여러 패션 브랜드까지 공공연히 다 SNS나 슈츠를 통해 돌아다녔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보니까 아예 주요 판매처에서 줄줄이 품절까지 됐더라고요. 특히 저 선글라스가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명품 브랜드 S사의 선글라스인데 지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40만 원에서 60만 원대의 고가의 선글라스임에도 불구하고 임세령 부회장의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실 임세령 부회장의 패션 스타일은 예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가끔 파파라치 샷이라든가 행사장에 포착된 모습에서 어느 브랜드의 어떤 제품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사실 예전부터 임세령 부회장의 패션 스타일은 요즘에 유행하는 조용한 럭셔리라고 부르는 이른바 올드머니 룩이었습니다. 올드머니 룩이요? 네, 그러니까 올드머니가 뭐냐면 오래된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대로 부자들이 입는 것 같은 클래식하고 좀 고급스럽고 로고를 너무 티내지 않는데 소재는 굉장히 좋고 이 실루엣이 예쁜 그런 패션 스타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옷 색깔도 색깔의 화려한 옷보다는 좀 무채색 위주의 그런 패션을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 룩, 조용한 럭셔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코로나 당시에 보복 심리 영향으로 로고를 많이 드러내는 패션들이 유행했어요. 그렇지만 임세령 부회장은 예전부터 항상 저런 패션을 추구를 해왔거든요. 심지어 지금 저 임관식에서 입고 있던 코트 같은 경우에는 C사 명품 브랜드의 옷인데 이게 내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공개가 되기 전에 특별한 소비자들에게 미리 선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공식 판매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걸 길에서 입는 사람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방도 굉장히 요즘에 할리우드의 올슨 자매라고 헐리우드 예전 인플루언서들이 쌍둥이 자매가 만들어서 유명해진 가방인데 이 가방 브랜드 특징도 뭐냐면요. 로고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지만 겉으로 보면 이게 어디 건지 알 듯 말 듯 디자인을 보면 아는 사람들은 알아보는 그런 스타일의 이 올드머니 룩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무려 800만 원대라고 하는데 예. 저것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예. 매장 가면은 보이지를 않는데요. 그만큼 임세령 부회장의 패션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제가 된 게 뭐냐면 임세령 부회장 머릿결이었습니다. 머릿결이요? 바람에 날리는 머릿결이? 머릿결이 예. 너무 찰랑찰랑하면서 예. 고급스럽게 관리가 돼 있다고 예. 해서 저게 또 올드머니 룩에서 피부랑 머릿결 관리하고 예. 옷은 로고 안 드러내게 입고 이런 컨셉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올드머니 룩을 그대로 보여주는 패션이어서 요즘에 SNS에서 임세령 부회장 패션 따라한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다른 주제도 잘 하시면 허 변호사님 특히 이 주제를 좀 파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머릿결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 품절 이게 뭐 쇼핑업계 혹은 뭐 글쎄요 이제 이른바 셀럽 혹은 이 기업 자재의 어떤 미국 시민권 포기 그리고 해군 임관 거기에 이제 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외가까지 사실은 그 시간차로 손을 맞잡았던 임세령 부회장과 이지호 군의 얘기는 꽤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제가 뭐 시청자분 잘 아시는 제가 또 해군 상한 후보생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몇 번 말씀하신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 번 다시 예. 각인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SK의 그 최민정 소위도 해군 예. 상한 후보생 출신이고 또 이지호 소위도 이번에 해군 상한 후보생 출신. 저보다 한 58기수 후배인데요. 예. 어쨌든 대단히 자랑스럽고요. 후배로서 들어오셔서 환영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근데 예. 임세령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해군에서 임관식을 하게 되면 상한 후보생들은 예. 부모님이 계급장을 달아줍니다. 제가 임관할 때도 저희 부모님이 제 어깨, 그 당시에는 어깨에 계급장을 달았거든요.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셨고 이번에도 해군은 전통적으로 정복에 소매 쪽에 계급장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 되시는 분하고 홍나희 여사하고 그다음에 이 회장이 왼쪽 오른쪽에 각각 계급장을 달아줬는데 임세령 부회장은 그 뒤쪽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먼저 할머니와 아버지가 이지호 소위를 만나서 임관식에 이제 계급장 달아주고 떠나고 나니까 예. 조용히 다가가서 손을 맞잡고 따뜻한 인사를 나눴다고 하는데 예. 그만큼 이제 엄마로서 그 아들이 임관을 오면서 얼마나 대견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잘 챙겨주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예. 거예요. 그러나 늠름하게 커준 아들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뭐 패션보다도 훨씬 더 크게 그러게요. 다가오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경제적 지위나 재벌가 여부를 떠나서 자식 바라보는 표정은 엄마, 아빠 모두 다 공통적입니다. 여러 인상적인 장면 외에 품절 사태까지 벌어진 이 특정 패션, 올블랙 패션 얘기 저희가 준비한 9위였습니다. 이제 8위로 가보겠습니다. 하다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지금 세간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 한 유명 커피 전문점에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일행들이 테이블에 이런 것들을 올렸습니다. 한번 큰 사진으로 만나볼까요? 바로 보면 뭐 음료수도 있고 뭐 주스도 있는데요. 보이시죠? 빨간 동그라미 안에 치킨입니다. 치킨. 그리고 바로 왼쪽에 녹색병, 누가 봐도 소주병인데 이게요 얼마나 파장이 컸냐면 아예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 해당 업체 측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허주연 변호사님 치킨은 먹은 게 확인이 됐고 소주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는 모르겠다는데 모르겠어요. 안 마셨다고 하더라도 소주병을 왜 저기다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제보자가 얘기하기로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일행들이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 제보자 얘기로는 얼굴이 벌개진 상황이었다고 하니까 최소한 밖에서 뭔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페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카페를 가는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예. 커피의 향도 즐기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외부 음식을 반입하도록 하면서도 향이 강한 음식은 제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떡볶이 들고 오고 어묵 국물 들고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아예 외부 음식을 매장 내에서 취식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이 카페 손님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일행들이 이 치킨을 사와서 그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해서 치킨을 먹고 그리고 예.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까지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당연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치킨 하나만 하더라도 향이 굉장히 강한 음식이잖아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예. 치킨 우리나라 오면은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들이 중국인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관광 와서 중국인이든 누구든 치킨 먹는 거 너무 고맙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예.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칠 정도로 냄새가 나는 음식을 들고 와서 술병까지 함께 놓고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에서 벗어난 행위잖아요. 그게 중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게 몰상식한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그 나라 자국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럼 좀 더 이거는 엄청난 공분이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일단 중국인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목격자나 제보자의 얘기처럼 얼굴이 벌겋더라는 아직 좀 더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되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소주병을 마셨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다만 뭐 치킨 혹은 소주 이런 것만 있다고 하더라도 왜 법이 중국인에게 관대하냐. 뭐라든 상상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이거 CCTV까지 돌려보고 만약에 진짜 소주까지 마셨다는 게 얘기가 나오면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경복궁 담벼락에 이른바 방뇨 사건도 짚어봤듯이 그런 것처럼 뭔가 과태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이 매장 측에서의 어떤 정책에 위반한다고 해서 행정 처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 다만 영업방해 등으로 신고할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 이게 형사처벌 요건이 있는데 예.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늘어놓고 먹는 것이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예.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설령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형사처벌하고 뭐하고 약식 명령 나가서 벌금형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들은 이미 출국하고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이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게 현실적인 문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는 양평의 유명 커피 전문점이었고 잠깐 서울로 와서 지하철 5호선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특정 국가의 혐오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국적이 정확히 어딘지는 추정된다는 얘기도 좀 밝힐 수가 없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게요 지하철 안에서 저렇게 마치 이제 본인 집처럼 혹은 민폐 승객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유도 이게 사각지대 있고 법의 테두리에 언해 없는데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고 시민들의 공중 질서를 흐리게 하는 저런 세태들이 꽤 요즘에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저게 화가 정말 치밀어 오릅니다.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공이 이용하는 장소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슨 전세 냈습니까? 왜 저런 행동을 하죠? 지하철에서 옆에 탄 분들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저 옆에 가지도 못해요, 저러면. 아니, 자기들이 무슨 전세 낸 것도 아니고 전체 칸에 좌석 전체를 저렇게 차지하고 예. 양반다리하고 앉아있고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저거는요, 저는 그 지하철 공사에서 저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즉시 저는 하차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저렇게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건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규정으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형사적 처벌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 공사 자체에서 지하철 운영, 특히 이렇게 공공교통수단에서 저런 행위 하는 것은요. 예.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요. 예. 저는 그래서 저런 사람 있으면 끄집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뭔데 저러고 다니는 겁니까 대체? 뭐 어느 나라 나는지 모르겠지만 예. 다른 나라 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민폐 끼치면서 관광한다고 다니는 사람들 안 와도 됩니다. 저런 사람 와서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적극적으로 저런 사람이 있을 때는 지하철 공사가 가서 예. 반드시 저거 하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치킨에 소주가 테이블 위에 있는 글쎄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얘기까지 8.15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도 공교롭게도 중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이산인입니다. 이거요. 국내 아니고요. 바로 중국입니다. 이렇게 중국 SNS상에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 경찰 옷이나 제복, 군복을 입고 코스프레를 하는 영상들이 꽤 SNS에 떠다는 모양입니다. 서경덕 교수가 제보 차원에서 본인 SNS에 올렸는데 허준 변호사님, 저렇게 한글로 경찰 모자 써 있고 물론 요즘 경찰들이 착용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건 좀
더 선을 넘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건 자칫 혼돈과 오인을 주기에 충분한 어떤 사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웨이보 등 이 중국 유명 SNS에 예. 한국 군복 또는 경찰 제복으로 혼동될 수 있는 옷을 입은 사진들이 여러 개 올라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서경득 교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부분을 꼬집은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제복의 공신력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제복이 갖고 있는 권한과 의무를 표상하는 그런 부분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경찰이 사복을 입고 누군가를 단속하거나 범죄자 앞에 나서면 그 범죄자는 그 사람이 경찰인지도 모르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경찰이 갖고 있는 권한에 복종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제복을 입었다라고 하면 이 제복을 입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나 의무 같은 것들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불법이나 이런 것들을요. 바로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복을 함부로 입거나 유통시키면 뭐 군복이든 경찰복이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제복의 공신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더 나아가서 제복이 갖고 있는 제복 입는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의 공신력을 보호한다는 건데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경찰복, 군복 함부로 입고 사진 찍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저걸 입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제복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우리 그렇죠. 국가의 이미지마저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 듭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반면 중국 내부에서 SNS를 통해서 저런 코스프레가 확산되고 있다면 최근에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이었나요? 중국 이 관련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저렇게 마치 행군하는 모습. 허 변호사님, 당시에도 뭐 주최 측이 사과까지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저런 제복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저때 단체 측에서는 사과를 하면서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저것은 뭐 군복은 아니고 같이 맞춰 입은 야외복이다. 뭐 일종의 단체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혼동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저는 규제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복을 저렇게 자꾸 입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하는 게 물론 외국의 군복을 우리나라에서 입었다고 해서 그게 처벌 대상은 되지는 않지만 예. 우리나라 제복과 헷갈린다고 하면 그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처벌 대상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중국에서 혹은 다른 외국에서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복과 헷갈릴 수 있는 저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국가에 대한 어떤 제복에 대한 존중을 해줬을 때 우리도 그 상대방 국가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측에서도 이런 부분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국 현지에서도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참 이 사진은 다시 봐도 어떻게 이런 목장들을 인터넷에서 사서 만들어서 제작해서 파는 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제복 코스프레 논란 중국 내부 얘기였습니다. 이제 6위로 가볼 차례입니다. 오늘 중국이 이곳저곳 주제에서 등장하는데 바로 이 중일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달해 있죠. 그 단초가 될 만한 발언을 했던 게 바로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어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후원 포럼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이 발언이 여러 정치적 해석들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サウジアラビアでは日本の漫画アニメが非常に人気だと伺いました。キャプテン翼、ワンピース、鬼滅の刃など、ありますけれども、本日は進撃の巨人の有名なセリフを借りて私のスピーチの結びといたします。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in me ということで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유명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영어로 인용해서 입 닥치고 나에게 모든 걸 투자해라는 발언을 했는데 강경 이제 정통 우익 노선을 취할 거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이제 해석들은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원종 의원님. 네. 지금 사실 중일 관계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해서 본인이 이제 마이웨이에 대한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총리가요? 이게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중국과 관련된 발언들 때문에 꽤 지금 중일 관계가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카이 총리는 원래 이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극우파하고 또 아베파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여서 아베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번 자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유신회와 지금 연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유신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극우 쪽의 어떤 그룹이죠. 그동안 공명당하고 이제 이걸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하면서 전체 정권 자체가 굉장히 좀 우측으로 굉장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카이 총리가 예전부터 이 말 때문에 설화를 많이 빚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닥치고 내게 모든 것을 투자하라. 그러니까 물론 뭐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대사를 인용하긴 했지만 예. 글쎄 이걸 총리가 닥치고 투자하라라는 이야기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또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사우디 국부 펀드라는 것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장 큰 규모가 큰 펀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묻지도 말고 그냥 투자해라는 것들을 아마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제 이게 물론 뭐 이 일본 국내에서는 요즘 다카이 총리의 인기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고 어떤 튀김반은 된다고 그럴 경우에 과연 이게 지속될지에 대한 우려가 솔직히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런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에게도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들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물론 지금 어떤 국내적 인기에 편승해서 예. 어떤 저런 이 과격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이게 지속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로서 누군가를 봤을 때 사이다 발언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물밑에서 분화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은 벌써 중일 갈등이 격화될 대로 돼 있거든요. 최전봉 교수님. 네. 실제로 일본 가수가 중국에서 노래 부르다가 쫓겨났던 그 그렇습니다. 영상도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이 있잖아요. 회자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연을 하고 있는 가수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마이크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일은 뭐 일부러 하지 않으면 물론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이제 공연이 계속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날은요 저렇게 지금 불이 꺼지고 나서 공연 관계자가 내려와서 내려가 달라고 요청한 걸 보면 예. 이게 일부러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일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한한령 예전에 겪은 적이 있는데 한일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일본 문화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날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 행사에서 원피스라는 주제곡을 불렀던 오스키 마키라는 가수가 지금 퇴장한 건데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도 원래 공연이 계획돼 있었어요. 그것도 취소가 됐고요. 이 애니메이션 콘텐츠 체험 페스티벌이 상하이에서 열렸는데 예. 원래는 30일까지 하기로 돼 있던 걸 하루 줄여서 29일 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명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팬 사인회 하던 거 다 취소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일본의 대중문화계에 상당히 큰 타격이 올 걸로 보여지고요. 장기간 될 것 같다. 관광, 그다음에 교육,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콘텐츠까지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닥치고 투자하라는 다소 직격한 발언까지 다카이 총리 얘기까지 6위 주변 얘기 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뉴스탑10 저희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5위로 가볼까요? 이제부터 국내 정치권 소식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계엄 1년을 정확히 하루 앞두고요. 정청래 대표가 어제 2차 특검 카드를 꺼내려 하고 있고 이걸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놓고 내란몰이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최근에 정교 유착 논란이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원칙인데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법제처에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거는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잖아요. 헌법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정교 분리 원칙은.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종교 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에 대통령의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고 일본처럼 해산 명령을 검토할 수 있지 않냐.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라고까지 화답을 했는데 저 메시지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12.3 계엄 1주년 앞두고 굉장히 아주 강한 지금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신중해야 될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헌법에 예.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자, 일본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의 통일교 재단, 예. 세계 뭐 종교 연합 재단인가요? 거기가 지금 일단 법원에서 1심에서 종교 재단에 대한 일단 법인에 대한 이제 해산 명령이 내려졌어요. 이게 이제 옛날에 2022년도에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이제 당시에 이제 살인 사건을 두고서 사실 그때 이제 배후, 즉 이제 여러 가지 종교적으로 많은 헌금을 걷는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제 했는데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통일교 이 한학자 총재가 이제 이 정치 자금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 줬던 거, 뭐 그다음에 로비를 했던 거,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은 이런 것대로 처벌해야겠죠. 예. 당연히 어떤 뭐 불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다고 해서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일본의 저 같은 그런 사례와 더불어서 과연 종교 자체를 지금 예를 들어서 해산할 수 있느냐? 예. 이건 좀 더 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봐요. 최근에 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종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성추행이나 등등 뭐 그다음 교주에 대한 문제 등등 예.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범죄를 처벌하는 것과 예. 그다음에 종교 단체를 그렇다고 해서 해산하는 문제. 이거는 저는 상당히 어떤 이 헌법 위반의 소지가 분명히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렇게 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저런 것도 없이 그냥 공개되는 저게 생중계가 됐습니다. 예. 저런 발언으로 대통령이 불쑥 던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종교의 문제에 대한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저런 것은 너무 대통령이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 말 맞다나 사실 일본에서는 종교단체 해산 명령 사례가 있긴 합니다. 뭐 이 95년과 2002년 가장 최근에는 또 아베 전 총리 살해 혐의, 옛 통일교, 모친 고액 헌금 논란, 최전봉 교수 네. 종교인이기도 하시니까 이게요. 실제로 뭐 안 되면 일본처럼 해산할 수도 있다라는 대통령의 지도자의 언급이 특정 뭐 한학자 총재든 뭐 신천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법 처리 대상이 됐을 때 단죄하는 것과 그 종교 재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는 정말 구별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대통령이 분명히 재단법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종교 단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일반 교회들은 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예. 법인으로 안 돼 있고 다 그냥 일반 교회들이에요. 법인으로 등록 안 한 상태고요.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단법인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이렇게 돼 있어요. 유지 재단. 이렇게 돼 있어 재단법인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한학자 총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예. 통일교가 뭐 현안 관련해서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노비를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행위를 했던 것이 한학자 총재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고요. 그게 재단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해산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될 건 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기독교 같으면 소수의 예를 들어서 교단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재산 관리를 위해서 재단을 만드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러나 각각의 교회들이 예. 재단으로 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재단을 만든 통일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는 교육, 언론, 뭐 기업, 그리고 문화예술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예. 사업적인 부분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얘기를 한 것이지 뭐 교회나 뭐 개별 교회들이 종교 활동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건 예.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재단범이란 범위 내에 있는 조직이라고 보면 아마 통일교가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한 부분, 정치적으로 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라는 것이지 일반 교회들의 종교 활동 자체를 탄압하거나 억압하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그 논평 취지도 무슨 말씀인지 알고 새로운 내용도 알게 됐는데 다만 그렇게 이제 뭐 주석을 달아서 부연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있으면 종교, 뭐 해산 혹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제 직급에 맞는 이제 단어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이제 그런 메시지가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최전봉 교수님 말씀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네.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이 통일교라가 얘기가 나와서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뭐냐면 통일교 지금 아마 대통령 머릿속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던 게 바로 이 한학자 천재와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 후원금 전달 의혹, 뭐 권성동 의원 관련 얘기도 있는데 그런데 통일교가 민주당의 일부 정치인도 이렇게 후원을 했는데 특검에 민주당이 후원 부분은 빼고 기소했다.
그럼 뭐냐, 민주당은 봐주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더라고요. 그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정교 분리 원칙도 되어 있지만, 그런데 정치자금법 보면요, 31조 2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 누구든지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치자금 누가 받습니까? 정치인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누구라도 정치자금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치인인데 돈을 받을 때 이게 통일교 법인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받는 사람은 진짜로 그렇게 알았든지 아니면 주장하든지 내가 받는 돈 다 이거 개인 자금으로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민주당의 전현직 지자체장, 지금 시장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도 다 통일교 돈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돈을 법인장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진짜 개인 자금으로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 수사는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이거는 뭐 개인 자금일 테니까 이거는 뭐 기소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누가 봐도 선택적 기소라고 비판받아 마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정 변호사님, 근데 이제 진짜 그 얘기처럼 특검 얘기, 아까 지나갔던 자막 중에 개인적 일탈이다. 그래서 민주당 쪽은 이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일탈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소 안 했다는 게 아예 납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일단은 민주당 관련해가지고도요, 그 자금이 뭐 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 국민의힘에 들어간 돈도 다 개인 명의로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너무나 명백해지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민주당은 수사를 해봤더니 역시 이건 개인 자금이 확실하다, 개인이 낸 거지 통일교 신자가 낸 거지 통일교 법인이 낸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한 다음에 불기소를 해야지, 어떻게 한쪽에 대해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기소를 하나.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김진욱 대변인, 특검에 민주당 봐주기 아니냐,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잣대를 가지고 법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특검이라고 본다면, 지금 특검에서 나름 민주당의 그 기관장들 또는 몇몇 정치인들에게 그 통일교 측에서 정치 자금을 기부한 것,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성격의 파악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성격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그 통일교와 관련된 분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판단을 특검 측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아마 특검에서의 기소의 기준점이었다고 본다면, 좀 국민의힘의 이 특검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이 통일교 측에서의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이렇게 기부가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직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 능력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선택적 기소 아니냐라는 논란거리가 있었어요. 아까 대통령이 종교 해산, 재단에 관련된 종교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아까 야당에서는 지금 집권 여당이 본격적으로 내란몰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내란 재판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서 나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은 표현을 이렇게 상대를 겨눴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 특별재판부구나.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윤석열이 나치예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윤석열이 나치예요? 한마디로 본인들의 반대하는 세력들은 신속하게 처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나치 특별재판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 재산이 있는 범인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사실은 좀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도 더 강해지고 있죠. 군사 쿠데타를 기도한 국가 권력, 나치 전범처럼, 독일 과거 사례처럼 영원히 처벌해야 된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 넘기는 건
법 체계를 흔드는 바로 나치 특별재판부와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강대강 분위기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 아이디어던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미 뭐 3-4개 특검이 있는데 더 특검을 하겠다는 말과 별개로 아예 계엄 당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국가기념일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데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글쎄요. 지금 민주당은 그냥 자기들이 정하면 다 그대로 그냥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지금 발언이 점점 더 세지고 있는데 자, 지난번 헌법재판소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그 탄핵 결정문에 보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명백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걸 일으켰던 특히 이제 지금 민주당의 문제점들도 동시에 지적을 하고 또 국민적 통합으로 가야 된다라는 지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3일 날 대통령이 해야 될 이야기는 뭘까요? 결국 이런 상처들을 극복하고 국민적 통합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저는 대통령의 다운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날 나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상속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 지금 사실은 특검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더 심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민주당은 야당의 존재는 아예 인정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자, 12월 3일 글쎄요 이제 이 민주화운동 기념일 이게 민주화운동 기념일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계엄을 막았던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다음에 사실 기념일을 지정해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내고 이걸 다 추진하겠다? 추진하면 결국 되는 거거든요. 그냥 민주당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뭐 기념일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내년 상반기까지 어쨌든 내란 몰이를 하겠다는 속셈 아니냐라는 게 야당 시각이에요, 최진봉 교수님. 내란 몰이라고 야당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을 텐데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검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계속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특검 문제는 민주당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게 1차 특검이 완벽하게 다 끝나고 나서 그게 미진하다고 하면 2차 특검을 할 수 있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그런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념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온 국민들이 함께 막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들어와서 함께 막았고요. 그 내란 친위 구테타를 일으켰던 내란 세력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이 나서지 않았으면 못 막았습니다. 국회 의사당 본당에요. 본회의장에 만약 본회의장 근처에 우리 국민들 없었으면 막았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이거는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잘했지만 저는 국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거니까 저는 뭐 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화의 어떤 한 획을 그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었다. 특히 국회에 와주셔서 군인들과 맞서면서 끝까지 국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점에서도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은 무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보통 기념일을 하는 데는 아까 이제 여러분들만 사회적 공감대 찬반이 너무 엇갈린다면 그 기념일 자체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공론화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당연히 정치권에서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분자 다 강행 처리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종교예산 관련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최근까지 야당이 거세게 비판했던 게 바로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정성호 장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서 신중한 결정하라고 세 차례 보고받은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는데 만약에 장관님이 대통령한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3번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모두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하면은 보고한 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제가 뭐 신중하라기에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사건 보고만 받았습니다. 신중한 결정이라는 게 국회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잘 아시죠?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법무장관님. 네. 요새 저 대신에 맞느라고 고생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백조가 우아한 태도를 취하는
그 근저에는 수면 밑에 그 엄청난 오리발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걸 잘 모르죠. 수면은 아주 안정적이니까. 자주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발 역할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일단 배경 설명을 다 떠나서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요즘 저 대신에 만나라 고생하신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 두 사람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화를 왜 벌써 웃으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하지 말았어야 될 말씀을 하신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의심을 증폭시키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대신해서 맞아준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장관이 끝이 아니었구나. 예.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대장동은 직접적,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의심을 증폭시키는 저런 부적절한 말씀을 왜 하셨는지 저로서는 진짜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끝이에요? 네. 김진욱 대변인, 이게 정성호 장관이 직접 언급한 게 당시 이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신중히 검토하라, 신중하게 생각해라, 항소 포기 관련. 근데 그 부분이 당시 야당에서는 수사 외압, 입김, 뭐 민정수석실 혹은 대통령까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다 결부돼 있는 거 아니냐는 야당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 대신해서 맞느라 뭐 야당 비판하고 항소 포기 일단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다라 고생하신다라는 말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지금 저 말씀이 이번에 뭐 그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와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뭐 해석도 가능하지만, 또 일반적인 그 법무부 전체 법무행정, 특히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해석도 저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이 대신 맞는 게 항소 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검찰 개혁에 대한 것을 내 대신 해내느라 고생이 많다라는 취지로 보이신다고요? 그 대통령은 국정의 총괄 책임자이고 지금 각 부 장관들은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사실 좀 전에 비유하셨던 것처럼 한다면 대통령이 우아한 백조라면 그 백조의 몸 중에 이 그 물 밑에 수면 아래에서 열심히 움직이는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각 부의 장관들이 열심히 뛰기 때문에 대통령이 평가받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특히 지금 법무부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 그리고 뭐 물론 대장동 항소 자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또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께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전체적으로 다 뭐 해당 범위에 들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진짜 죄송한데 만약에 그 얘기를 하면 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재판도 이재명 대통령의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검사 퇴정.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의 논란거리들 다 법무부 장관이 내 대신 막아주니까 고생한다라는 게, 누가 보면 검찰개혁이란 큰 얘기를 만약에 주어로 던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게 진짜 이해충돌 아닌지라는 제 해석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식사나 이런 자리에서 요즘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방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식의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저 자리는 국무회의의 석상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였고요. 그렇다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장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한다라는 것은 그 장관 개인에 대한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 맡고 있는 법무부 이 전체 행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이고요. 저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법무부가 맡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과정들 속에서 일부 비판의 여론이 있는 부분들, 이런 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각각 개개인마다 다르긴 한데, 일단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이 있다면 성남시 자체적으로 지금 추징 관련해서 가압류 신청 대상을 했는데, 글쎄요, 총 5,600억이 넘는다. 근데 이 부분을 정말 다시 환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합니다. 4위도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정성호 장관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3위로 가볼 차례입니다.
비서관 준강제추행 의혹의 장경태 의원 오늘 아예 직접 경찰에 나서서 맞고소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장경태 의원 말고도 고소인 측도 조금씩 재반박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몇몇 보도들을 저희가 종합해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볼까요? 정혁진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문제의 논란의 술자리 이틀 뒤입니다. 지금 이분 내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뭐냐, 중간에 얘기하긴 했다. 동석자 A씨, 동석자 B씨.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하지 마시라 말했다. 일단 동석자들의 SNS 대화 내용을 보니까 신체 접촉을 만류했던 정황은 있다. 이 SNS 내용을 보면 그거는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성범죄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범죄라고 하는 게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 만지고 그러겠습니까? 성범죄는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둘만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기만 해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 사건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동영상 있잖아요. 거기 막 모자이크 되어 있지만 잘 보면 아마 그 부적절한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증인이 있었고 증언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저기에다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저런 SNS 대화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장경태 의원은 무슨 배짱으로 그 다른 사람들을 무고죄로 고발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뻗대는지 저로서는 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도학 의원님, 뭐 같이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함께 뭐 장 의원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참 다소 접어두더라도 글쎄 저는 여러 보도 중에 이게 제일 눈에 띄었어요. 그냥 신체 접촉을 만류하는 정황들. 장 의원이 뭐 맞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좀 더 필요할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캡처본을 아마 장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언론사에서 저게 지금 10월 25일자 카톡분을 한 거잖아요. 24일자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증언을 정반대로 지금 보도된 내용도 있는 거예요. 정반대라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분이 와가지고 어거지로 지금 이게 하려고 억지로? 한다. 저 동석자들이 그대로 ABC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24일 날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한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우리가 지금 순간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 동석자들이 어차피 있는 만큼 이거는 며칠 상간에 이 해명이 다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이 실제로 저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지금 증언자들이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며칠 상간에 저런 부분들은 진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MBN의 보도 내용은 이제 한 동석자가 장경태 의원에게 하지 마시라고 했다. 신체 접촉을 만류하는 정황이 있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도학 의원은 아예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증언도 그 전날 SNS에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함께 봐야 된다. 그러게요. 좀 이건 뭐 사실 신중하게 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 보도 내용 혹은 이 고소인과 이제 피해자 쪽, 그러니까 이 고소인 쪽의 얘기들이 계속 좀 더 반박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저희 채널A 단독 보도 내용 중에는 고소인 변호인 측이 장경태 의원이 고소인의 상급자를 통해서 남자친구의 직장이 자기 지역구라고 알렸다. 수사기관에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거 회유 압박을 했다는 정황이다. 라는 얘기를 또 고소인 측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게 지난해 10월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장경태 의원이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안 하고 1년 지난 뒤에 했느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소인 측은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당시에 이제 본인의 남자친구가 이제 동대문 구청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피해자 입장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에 지역구를 둔 게 바로 장경태 의원이잖아요. 물론 지금 동대구 구청장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근데 지금 동대문구에 두 개의 어떤 이 지역구 전부 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이제 현역 의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친구의 어떤 압박,
뭐 이런 상급자의 압박, 뭐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남자친구의 어떤 이 직장에서 어떤 이 위치가 위태로울 수 있다.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위기감,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이게 올해 초에 이 그 관련 기자들 사이에서도 꽤 이 사실이 좀 알려져서 예. 보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소인 측에서 이게 보도가 나가면 남자친구의 어떤 이 직장이나 이런 데 좀 안 좋으니까 자제해달라는 게 일부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보면 즉 장경태 의원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재선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힘으로 인해서 어떤 이 사실 고소인 측과 고소인 측 관계자들에게 어떤 좀 압박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지금 고소인 측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고소인 측의 주장과 일부 보도 내용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고소인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있어요. 장 의원의 여러 반박에 대해서요. 장경태 의원 본인이 오늘 직접 맞고소를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타당 보좌진이 저를 고소해서 얻을 실익은 아마 정치적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리고 실제 피해 사실이 있었다면 작년에 고소를 했다면 저는 어떠한 방어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12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성추행이란 단어가 있었다면 아마 저는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거고요. 당시 윤석열 정권 하에서 저를 결코 봐줄 일은 없었다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왜 고소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전혀 연락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협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근거 자료는 갖고 있고요. 제가 수사기관에 제출을 할 수 있는데 그럼 뭐 단호하게 협박도 전혀 없었다. 아예 각각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를 맞고소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적인 게 좀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최근에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윤리감찰 또 지시했고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본인이 이렇게 아예 맞고소를 해버리면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지언한데 당 차원의 장경태 의원의 조치도 일단 멈춤 상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처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장경태 의원이 오늘 맞고소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것 예. 오늘 보니까 무고 혐의뿐만 아니라 폭행 혐의까지도 고발의 대상에 넣었던데요. 지금 알려져 있는 우리가 확인했던 동영상에서 보면 예. 사실 그 고소인의 남자친구가 장경태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또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에서 조사하고 있는 윤리감찰단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이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장경태 의원도 본인이 무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인의 그 무고함을 당에서도 충분하게 입증할 만한 그런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제출해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한다면 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지금 저 장경태 의원이 지금 뭡니까 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 이 사법적 대응과 관계없는 부분은 당에서 할 건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당에서도 어느 정도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야당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은 아예 장경태 의원 규탄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은 뭐 합니까? 도대체 뭐 합니까? 왜 이러한 약자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한 이 억울함을 푸는 일에 협조하지 않고 침묵합니까? 침묵은 방조 행위입니다. 장경태 의원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다 할 영상이라든가 누구나 이거 이해할 수 있네 이런 정도의 영상도 없는 상태고 주장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게 보고 있다. 어느 누구도 사실 그 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당내에서 입을 올리지는 않고 있다는데 일단 장경태 의원 개인적으로 지금 아예 소송까지 하겠다. 이도학 의원.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 얘기 중에 장경태 의원과 또 이준석 의원도 인연이 있다면 인연이 있는 사이인데 이게 다른 본인이 법적으로 나서는 건 모르겠고 맞고서 할 수 있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건 전형적인 물타기 아니냐는 취지로 이준석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네, 그와 관련돼서 당일에 폭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 장 의원 측 입장에서는 지금 목덜미를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여성 비서관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눈 모양이고 아마 저간의 사정을 이해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소통 관계는 계속 유지를 했었다고 하니까 특히나 그 의원실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어떤 저간의 사정들도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사건과는 조금은 이 층위가 좀 다른 사건의 영역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이준석 의원과 관련되어 있는 같은 지인들이거나 혹은 비서관으로 같이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지점들을 좀 지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신체 접촉을 만류했다는 동석재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 180도 다른 얘기인지 하나하나 지금 오늘 맞고소까지 한 장경태 의원입니다. 3위였습니다. 이제 저희 뉴스탑10이 준비한 상위권 주제 딱 2개 남았는데요. 2위로 가보겠습니다. 1년이 다 돼가는 비상계엄 선포에서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행실장 입에서 정말 오랜만에 이 사람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용산 대통령실의 2인자였어야 할 바로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당시 집무실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있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출입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당시에 집무실에서 보고 들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저번 재판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비서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하시다가 그 김용현 장관이 이렇게 굉장히 언성을 높이시면서 뭐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마음에도 언성을 높이셨던 기억은. 그때 당시에 김용현 장관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반응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 이도학 의원님, 대통령실 수양실장의 증언입니다. 계엄 당일, 그러니까 계엄 선포문 계엄 직전에 정진석 비서실장, 김용현 전 장관의 언성을 높이면서 역사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아마 정진석 비서실장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저걸 알았었다라고 한다면 말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목은 이 신원식 전 장관도 이 계엄을 몰랐다. 이게 실제로 인식을 했던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 강우필 지작사령관이 그런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를 계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엿들은 얘기를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것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그런 이 항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국방장관이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과정 자체를 정진석 비서실장은 몰랐던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만약에 비서실장과 공유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계획이 다 틀어질 것을 염려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비서실 내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복사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지점에 대해서 지금 수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본질이겠지만 대통령실의 2인자는 당연히 비서실장이어야 되고 그런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 계엄 당일에서야 이 얘기를 계엄 선포를 알았고 심지어 전직 국방부 장관 출신인 신원식 안보실장도 몰랐다. 그러면서 역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고 말했다. 어떻게 파악하세요? 저도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분들 좀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뵈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당시에 정진석 실장이나 신원식 이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이 12월 3일 날 밖에서 사실 뭐 다른 뭐 기자들이나 등등하고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들어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가서 이제 이걸 당한 겁니다. 이미 가니까 이미 상황 자체가 국무회의가 벌써 끝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진석 실장은 본인이 이 김용현 전 장관한테 굉장히 화를 내고 그리고 이게 좀 뭘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이 발표하러 가버렸던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을 이유가 나중에 이제 정정실장하고 대통령이 이제 비상경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이러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비서실 쪽에 이야기를 하면 당신들도 다 피해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야기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비상계엄은 대부분 관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비서실 이쪽 용산 대통령실에 제대로 출근을 잘 안 했어요. 그러면서 관저에서 거기 또 관저에 가면 관저 바로 밑에 국방부 장관 또 관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주로 계획들을 하고 관저로 군인들을 불러서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비서실에서 전혀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안가에서 이제 주로 이 군인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비서실에서는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혀 체크를 못한 상황에서 저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용현 장관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신원식 장관도 사실은 그때 본인이 강호필 합참 차장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김용현 장관에게 무슨 소리냐 이거 그렇게 화를 내고 했는데 설마 그렇게 할 거라고는 도저히 본인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의 출근을 잘 안 하고 관저에 있으면서 김용현, 본인의 또 군인들 등등과 함께 이 일을 계획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사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증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2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주문은 1초, 탈퇴는 6단계 산을 넘어야. 지금 뭐 탈퇴 쿠팡.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문은 저렇게 손쉬운데. 전 국민 분노로 뒷목 잡는데 아직도 입국 비행기 안 타냐. 아마 김범석 의장 말씀하시는 듯하고요. 치킨은 치킨집에서 먹어야지 왜 커피 전문점에서 먹냐라고 비판하셨어요. 제복 코스프레는 세계적으로 금지시켜야 된다. 중국 SNS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정치인 본인들부터 깨끗해야지.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바로 1위로 가볼까요? 107석 제1야당 국민의힘의 이 오늘 밤 최대 위기일 겁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략적인 내란몰이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국민을 호도하겠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비열한 정치 공작을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계엄애들을 위해 국회본회의장에서 투표한 당이 왜 계엄에 동조한 당입니까? 너무 아프다. 힘내세요. 주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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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거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정말 안 맞았습니까? 실제로 국민들에게 할 말씀도 없어요. 쭉 보셨죠. 오늘 아마 서울중앙지법의 모든 언론 카메라가 다 집중이 돼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이었나요? 현장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볼까요? 저기에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터운 옷차림에 빨간 목도리를 하고 보니까 대략 현역 의원 80명,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 5명 중에 4명이 오늘 법원 앞에 집결했습니다. 이렇게 일렬로 도열해 있어서 김도읍, 조배숙, 강대식, 여러 윤재옥, 제가 직함을 생략하고 눈에 띄는 의원들 모습, 박대출, 김도읍 이런 의원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고 아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이 돌아오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조인의 한 분으로서 실제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여부를 어느 정도 점치세요? 글쎄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벌써 계엄 선포가 됐던지 1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엄은 작년 12월 3일 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 선포를 하면서도
비서실장도 몰랐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졸속계엄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비서실장도 몰랐던 거를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알 수 있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예. 그다음에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부총리였습니까? 국무위원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예. 그냥 원내대표였을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원내대표가 장소를 바꾼 게 그게 구속사유가 되나? 그다음에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되나? 저는 굉장히 심히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 들고 예. 법원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애들러서 표현했지만 정혁진 변호사 말씀은 기각될 가능성.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김진욱 대변인. 아예 보니까 국민의힘이 오늘은 이제 개파 없이 거의 80명이면 대다수가 모였고 기각 탄원서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낸 모양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그 뭐 여당이 얘기하는 이른바 정당 해산 이런 기로에도 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관측 때문인 것 같아요. 매우 큰 위기감이 작동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7명 중에 80여 명 이상이 지금 법원 앞으로 모인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이걸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엔가 정청래 대표가 예. 추경호 전 그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이 화살이 조이대 사법부를 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건 뭐 쌍끌이 압박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이 영장 기각에 대한 탄원서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예. 또 지금 법원 앞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속심사 이 규탄 대회까지 열고 계십니다. 예. 이것이야말로 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 쌍끌이 압박 아닌가요? 저는 대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추경호 그 의원께서 작년 12.3 비상계엄 당시에 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서 당시 비상계엄 해제를 추구하려고 했던 이 부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다른 그 민주당의 의원들 그리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의 의원 18분이 참석하는 알겠습니다. 그 해제 결의에 왜 다른 의원들은 참석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3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추경호 의원인데요. 그런데 아예 여당에서는 특히 정청래 대표는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으면 마치 사법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과거에 한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조이대 사법부는 그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뭐 여러 정치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 이건 잠시 뒤에 만나보기로 하더라도요. 이현정 의원. 네. 아예 정청래 대표는 만약에 추경호 의원마저 영장이 기각되면 조이대 대법원장을 견탄 발언도 서슴지는 않고 있어요. 불과 1년여 전에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자주 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 꽤 많이 가셨죠. 예. 뭐 다 똑같습니다. 뭐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인데요. 근데 참 이게 지금의 여당은 법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그 큰 능력을 가진 정당입니다. 예. 자, 이런 정당에서 이 사법 전담 재판부를 향해서 지금 이거 기각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조이대 대법원을 향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실 사법부를 압박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럼 차라리 법 바꿔서 정청래 대표가 그냥 영장 발부하면 깔끔하게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법도 잘 바꾸시던데.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의 질서와 삼권 분립 자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고 저는 오늘 뭐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자체가 저는 구속이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뭐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사법부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아쉬운 점은 참 추경호 모든 정치인들이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근데 당시에 12월 3일, 12월 4일 새벽이었죠. 예. 당시에 이제 이 한동훈 대표와 이제 국회의원들이 18명이 들어가 있을 때 예. 국회의장이 뭐 1시 몇 분에 표결한다고 했을 때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있었습니다. 예. 나머지 부대표들과 함께 있었어요. 만약 그때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그 전에 왔다 갔다 했더라도 자 그럼 갑시다 같이 올라가서 표결에 참석했더라면 과연 이런 수모를 겪었을까요? 예. 저는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는지 지금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그리고 그때 왜 부대표들은 그때 올라가지 않고 그 밑에 있었던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수모를 겪는 거거든요. 예. 참 아쉽습니다. 그때 본인이 그 얼마 거리 안 됩니다. 한 1분만 하면 올라가요. 근데 왜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지금 수모를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뭐 행보도 행보지만 저 이도학 의원님 특검의 얘기 또 핵심 쟁점 통화 내용 아니냐? 그냥 계엄 선포 미리 얘기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게 구속 사회까지 되냐? 이런 논란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말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홍철호 정무수석과도 통화를 했고 또 7분여간 통화를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통화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도대체 어떤 말들이 오갔는가 저는 그냥 감히 추정컨대 만약에 이 계엄이 성공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되거나 완전히 배신자로 그냥 낙인이 찍히게 되는 그 상황을 굉장히 우려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극적 저항조차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완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그런 행동. 그러니까 말은 본인이 뭐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은 그걸 도와주는 행동들을 저렇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의 판단 여부가 저는 특검으로부터 아마 추가된 여러 가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시에 같이 있었던 뭐 6명의 당직자분들 핸드폰 이런 거 다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까지도 특검은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도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까지도 포괄해서 오늘 그 판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중요한 이 구속 여부예요. 추경호 의원.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정말 야당에서는 이제 총공세 해산해야 된다. 정당 해산. 만약에 구속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면 재결집, 국민의힘 반격 기회 이런 부분이 딱 분수령이 되는 게 공교롭게도 이게 또 12월 3일 아마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밤에 거의 계엄 1년을 앞둔 상황에서 꽤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데 이 추경호 의원의 이런 구속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 계엄 1년 사과 촉구 목소리 국민의힘 내부 소장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문제는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다, 이거는. 사과를 하면 그럼 사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과라는 말 자체가 희화화돼 버렸어요. 국민들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그리고 끊어낼 건 끊어내고 가야죠. 지금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인데 대표는 대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당 전체가 국민들 속으로 갈 수 있도록 변화된 리더십을 보여줄 때다. 뭐 장동혁 대표는 일단 당장 사과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일종의 압박 차원이겠죠. 정영진 변호사님. 아예 국민의 몇몇 소장파 의원들이 계엄 사과문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서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비상계엄을 미리 못 막은 책임을 통감하고 윤 전 대통령과 정책으로 단절할 걸 약속드린다. 아예 당명까지 바꾸는 것까지 좀 뭔가 입장을 낼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도 사과냐 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년 그 12월 3일 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거리가 어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민주당이 집권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이 이러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던 12월 3일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공직선거법 유죄가 1심 유죄가 나온 지 딱 18일 만에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직선거법 633 원칙 지키라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만 더 있었으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왜 그 계엄을 선포했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잘 이해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몰상식한 그런 계엄 선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사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뭐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다는 혐의의 추경호 의원 아마 구속될지 말지에 대한 꽤 중요한 분수령, 정책 파장 아마 내일 뉴스탑10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에 예고하겠습니다. 쿠팡이요, 이 모회사를 미국에 둔 이른바 그림자 경영으로 국내에서 돈만 벌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어지는 뉴스데이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화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